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요. 운동역학의 내용과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역학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운동기술 향상, 첫 번째가 기술력 향상, 두 번째가 상해 예방, 세 번째가 장비나 도구 개발. 근데 이 장비나 도구는 기술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상해를 예방시키기 위한 장비나 도구를 개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에 빗대어서 1, 2, 3, 4번 중에서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1번 운동기술의 향상, 기술력 향상 맞죠? 자, 2번 운동 수행 시 힘의 측정,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긴 하지만 문제가 운동역학의 목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목적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3번 운동 수행 안정성의 향상, 얘도 어떻게 보면 기술력 향상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해 쪽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근데 4번을 보면은 인체 내 에너지 대사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 대사의 측정, 이 내용은 역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운동 생리학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보기에 설명하는 동작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작을 측정하거나 계산하지 않는 비수치적 방법으로 지도자의 시각적 관찰로 움직임의 오류를 찾아 운동기술 향상을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동작 분석 방법에는 운동학적 분석 방법도 있고 운동역학적 분석 방법도 있지만 정성적 방법과 그 다음에 정량적 방법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정성적 방법은 어떤 코치나 전문가 또는 연구자가, 역학자가 어떤 사람의 그 동작을 보고 나서 경험이나 아니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분석 방법을 정성적 분석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나의 주관적 생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그 피드백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관적인 것. 그리고 정량적인 분석 방법은 어떤 동작을 측정하거나 촬영하는데 동작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 예를 들면 카메라나 지면발력이나 센서 등을 이용해서 그 동작을 측정이나 촬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정량적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측정하고 분석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방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계적으로 정밀한 기계로 아니면 장비로 측정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장단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정량적 자료로 분석한다. 지금 보기에 들어가 있는 말은 동작을 측정하거나 계산하지 않는 비수치적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 자료로 분석한다가 맞겠죠. 그쵸?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현장에서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맞죠? 즉각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동작을 보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경험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번은 맞고
지도자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내 생각이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도 맞고, 분석의 결과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당연하죠. 내 생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이 보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4번도 맞아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병진 운동과 그 다음에 회전 운동과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섞인 복합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병진 운동은 선운동과 곡선운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회전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중심축을 중점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운동, 중심축이 있다라는 특징이 중심점이 있는 특징이 있고요. 자, 복합운동은 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운동, 그래서 인체의 움직임 대부분이 이 복합운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례로가 걷기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직선운동은 병진운동의 한 종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직선운동은 병진운동, 병진운동은 선운동과 곡선운동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자, 2번, 곡선운동은 회전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 아니죠. 회전운동은 회전운동이고 곡선운동은 병진운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병진운동은 직선운동과 곡선운동 모두를 말하는 게 맞고요. 자, 4번, 복합운동은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혼합된 운동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 4번 문제. 운동역학 사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슬이라는 거는, 운동역학 사슬이라는 거는 여러 분절들이 연결돼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동역학 사슬이라고 했죠. 여기에는 크게 닫힌 사슬과 그 다음에 열린 사슬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닫힌 사슬 시스템은 말 그대로 손이나 발과 같이 말단 부분이 뭐 지면이나 벽처럼 벽에 닿아 있는 상태, 닿아 있는 시스템을 닫힌 운동사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열린 운동역학 사슬 시스템은 손이나 발이 지면이나 벽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열린 사슬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닫힌 사슬 시스템의 예로는 뭐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스쿼트라던가, 아니면 팔굽혀펴기, 손이나 발이 바닥에 닿아서 운동을 하는 이러한 동작이 닫힌 사슬 시스템이고, 열린 사슬 시스템은 반대로 떨어져 있는 경우, 지면이나 아니면 벽에서 떨어져 있는 레그레이즈라던가 아니면 앙컬과 같은 이러한 동작들이 열린 사슬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을 볼 건데, 1번, 힘의 적용 대상이 연결된 일련의 사슬고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힘의 적용 대상이 연결된 일련의 사슬고리, 맞는 말이고, 사슬에 있는 연결 동작은 힘 전달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쵸? 지면으로부터 내가 지면의 힘을 반작용을 이용해서 하는 닫힌 사슬 시스템, 그때는 이제 지면의 영향도 받으니까, 그래서 닫힌 시스템이냐 열린 시스템에 따라서 힘 전달에 영향을 받죠. 자, 3번, 닫힌형 운동역학 사슬 시스템은 기능적이며 스포츠에 특화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말이죠. 자, 닫힌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나 발이 지면이나 벽에 이렇게 닿아 있는 형태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벽이나 아니면 지면에 어떤 힘을 주는 반발력에 의해서 내가 힘을 다른 신체 분절에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스포츠에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 열린형 운동역학 사슬 시스템에는 스쿼트나 팔굽혀펴기와 같은 동작이 있다. 열린형은 지면이나 벽에 안 닿아 있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뭐 앙컬이라던가 레그레이즈처럼 땅에 닿아 있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못돼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5번 문제를 보시면 신체에 작용하는 역학적 부하에 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을 보면 응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응력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에 외부적 힘이 가해졌을 때 이 가해지는 힘에 대응해서 안에 이 물체 내부에서 가해지는 힘의 반발력으로 생기는 반발력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이 힘에 대응한 내부에서 발생되는 반발력, 이 응력이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외부 힘과 이 반발력이 생기는 응력을 통틀어서 총합쳐서 하나의 응력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힘과 이 힘을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전단 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단 응력. 조직의 장축을 따라 대칭으로 가해지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단력,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어떤 이 위에 있는 물체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고요, 얘는 이쪽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이 겹쳐 있는 이 면에서 힘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이 힘, 서로 한 평면에서 평행에서 발생하는 이 힘을 가지고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응력을 한다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으로 이쪽으로 향하게 될 거고, 얘는 이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이 외부적인 힘과 응력을 다 합쳐서 하나의 전단 응력으로 보기 때문에 큰 힘인 이 외부 입력으로 봤을 때 얘는 장축을 따라 대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면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해서 평행하는 힘이 발생한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전단력이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인장응력, 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힘이 서로 떨어지게끔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텐션인 거죠. 두 힘이 서로 떨어지게끔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이 힘을 인장력이라고 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 힘의 반발력이 생기는 이 힘, 응력과 이 힘으로 반발력이 생기는 이 힘, 이 모든 걸 합쳐서 인장응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두 힘이 서로 떨어지게끔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맞습니다. 자, 3번 압축 응력, 반대쪽의 두 힘이 서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압축 응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압축력 있잖아요. 압축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이게 압축하는 거잖아요. 압축하는 거. 그러면 반발력으로 얘가 힘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쪽의 두 힘이 서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얘도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힘. 축에서 벗어나는 두 힘이 가해져 한쪽에서는 인장응력, 다른 한쪽에서는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가운데 축이 있고요. 이 축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축에서 벗어나는 두 힘, 한쪽은 인장력, 그러니까 텐션, 그리고 한쪽은 압축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축을 중점으로 해서 얘는 이쪽으로 힘이 작용이 되니까 이쪽에서 휘어질 테고, 여기서도 축을 중점으로 힘이 압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휘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은 형태로 휘는 현상들이 발생이 돼서 얘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전단응력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 보기에서 내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는데, 내력은, 인체에서의 내력은 근력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하게 근력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이빙 동작에서 작용하는 중력, 얘는 이 중력이라는 힘은 내력이 아니라 외력인 거죠. 외력. 그렇죠? 자, 이 니은 높이뛰기의 도약 동작에서 선수가 발휘하는 힘, 발휘한다, 선수가 발휘한다라는 힘은 얘는 근력인 내력이죠. 자, 디귿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이래요. 그럼 당연히 얘는 외력을 말하는 거죠. 그 힘이 뭐 마찰력이든 지면발력이든 아니면 부력이든 양력이든 어떤 힘인지 모르겠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힘. 자, 리을. 내력만으로 인체 전체의 위치는 이동할 수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얘는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공 상태, 무중력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중력 상태에서 우리 그 내력을 이용해서 분절들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 위치에서 이 위치로 갈 수는 없죠. 우리 지구 안에서는 지면을 밟고 나아가기 때문에 지면 발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점프도 마찬가지로 지면을 차고 나가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물에서도 그 부력이나 아니면 미는 마찰력이라던가 이런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 내력만을 이용해서는 못 나가죠. 그래서 리을과 기억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니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7번. 자, 보기에서 제시한 A 학생의 항속 구간 평균 보행 속도는 다음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보기를 보면은 이 학생이 총 30m를 걸었을 때 가속과 감속 구간 약 각각 5m씩 총 10m를 제외하면 항속 구간에서의 스텝 수는 즉 요만큼이죠. 이만큼은 스텝 수가 25회였고 그리고 길이는 20m가 되겠네요. 그리고 16초가 걸렸대요. 자, 이때의 보행 속도, 평균 보행 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어떻게 구하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죠. 변위. 이 변위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것으로 변위를 구하죠. 자, 시간. 요만큼의 시간이 아까 16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6초. 그리고 10m를 각각 5m씩 10m를 뺐으면 여기는 20m죠. 20m. 여기를 0m라고 기준을 준다면 여기가 5m니까 5m, 여기는 25m죠. 그러면 25m에서 5m 빼니까 2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20m를 16초로 나누면 4로 나누면 4분의 5가 되고요. 얘는 1.25 m/s가 되겠네요. 얘는 미터고 얘는 초를 나타내는 세크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간단하죠? 자, 다음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를 보면 가까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가까속도에 관한 옳지 않은 거. 자, 가까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을 시간으로 나눈 거를 각속도, 얘를 가까속도라고 하죠. 가속도. 그쵸? 자, 회전하는 물체의 가까속도가 0이 되면 물체는 멈추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까속도가 0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움직임이 속도의 변화가 없을 때,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는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경우, 속도가 5m/s인데 나중에 또 움직였을 때 몇 초가 아니면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속도가 5m/s 똑같다. 그럼 변화율은 0이잖아요. 그러면 가속도 또는 가까속도의 가까속도는 0이 되겠죠. 그쵸? 즉 등속도
또는 등각속도인 경우에 또는 정지하고 있을 때는 각가속도가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1번을 보면요. 회전하는 물체의 각가속도가 0이 되면 물체는 멈추게 된다라고 했는데 멈추는 거 말고 속도의 변화율이 없는 경우, 즉 등속도 또는 등각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왜냐? 0이 되면 멈추게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겠죠. 자, 2번을 볼게요. 각가속도는 각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맞죠? 아까 전에 각속도는 시간의 변화율 또는 시간을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처음 각속도가 30도 per sec에서 6초 후 90도 per sec로 변화했을 때 평균 각가속도는 10도 per sec 제곱이다.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각가속도는 아까 각속도 변화율 분의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자, 시간은 6초래요. 6초 후. 그리고 변화율은 나중에서 처음 거 빼는 거 다들 아시죠? 나중에서 처음 거 빼는 겁니다. 변화율은. 그럼 나중이 90도 per sec고 처음이 30도 per sec니까 그러면 60도 per sec를 시간이 초죠? 6초로 나누니까 얘는 10도 per sec의 제곱의 각가속도를 갖게 되네요.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각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선형적인 증가를 할 때 각가속도는 일정한 양의 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맞는 말이죠. 속도의 변화율을 시간으로 나눴을 때가 각가속도라고 했잖아요. 가속도는 각가속도잖아요. 그러면 속도의 변화율, 나중에서 처음 뺀 게 플러스일 때 점점점 플러스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면 가속도 또는 각가속도도 플러스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선형적인 증가를 할 때 일정한 양의 플러스 값을 갖는다. 얘도 맞겠죠. 그쵸?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었습니다. 자, 9번.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를 보면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 착지 전략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대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봤더니 시간과 힘으로 나타나져 있네요. 자, 보기를 한번 보면 그림은 기계체조 선수가 경기 중 각 1회 기억 뻣뻣한 착지와 니은 부드러운 착지를 수행하였을 때 착지 구간에서 시간에 따른 수직 힘의 변화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과 힘이 나타나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공식이 생각이 나나요? 자, 힘과 시간을 나타내면 얘가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얘는 충격량, 그리고 얘는 운동량이죠. 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죠. 자, 보면은 근데 여기서 착지 전략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대요. 그러면 착지하기 전에 이 선수의 움직임 속도나 높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시간 모든 것들은 동일하대요. 그러면 운동량은 A 선수나 B 선수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운동량이 같으면 충격량도 같겠죠. 그쵸?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1, 2, 3, 4를 볼게요. 기억과 니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동일하다. 그쵸? 착지 전략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하니까 얘는 무조건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동일하다. 자, 기억의 경우 신체에 작용하는 수직 충격력이 더 크다. 충격력을 봤을 때 A 선수와 B 선수 중에서 A 선수의 충격력은 수직 충격력은
더 크죠. 그쵸? 그래서 니은도 맞죠. 대신에 충격력, 얘가 큰 만큼 시간은 작죠. 그쵸? 반면 나의 선수는 충격력은 작지만 시간은 길죠. 그쵸? 그래서 운동량이 다 같다. 가와 나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기억의 경우 신체에 작용하는 수직 충격량이에요. 력이 아니라 량. 수직 충격량이 더 크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선수와 B 선수의 충격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크다 잘못된 거죠. 충격량은 같지만 이 충격량 안에서의 충격력이 서로 달라진 거죠. 자, 4번. 착지 직전의 무게중심 속도는 기억과 니은 모두 동일하다. 착지 직전의 속도. 여기에서 그 조건을 보면 단, 착지 전략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10번을 보면요. 보기에서 임팩트 직후 골프공의 선속도는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선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선운동량 보존의 법칙. 선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충돌 전 어떤 두 물체가 있을 때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인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빨간 공이 있고 충돌 전 이렇게 가는데 충돌을 하고 이랬을 때 여기는 충돌 전, 후 20과 20의 운동량의 합이 20과 20의 운동량 합과 같다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공식으로 본다면 얘를 M1 질량 1, 얘를 질량 2, 그리고 이때의 속도를 V1, 벨로시티의 V, 그리고 여기를 벨로시티 V2, 그리고 질량을 갖고 얘는 다시 속도가 변했으니까 다시로 쓸게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은 M 곱하기 V로 표현할 수 있죠. 질량 곱하기 속도, 그게 운동량이죠.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은 M1, 얘의 질량 곱하기 이때의 속도 V1 더하기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은 질량 M2 곱하기 V2 이때의 속도, 이게 얘 충돌 후에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 M1에다가 속도의 변화가 된 거 플러스 M2 곱하기 얘가 속도가 변화됐으니까 다시 얘랑 같아야 되는 게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얘가.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식을 한번 써볼게요. M1 곱하기 V1 플러스 M2 곱하기 V2는 M1 곱하기 V-1 플러스 M2 곱하기 V-2. 여기서 M1 V1은 골프 클럽을 얘기하는 거고 M2 V2는 골프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기를 보면 골프 클럽의 질량 600g, 질량 M1은 600g이고 골프공의 질량 M2는 40g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 직전의 선속도는 클럽이 50, 임팩트 직후는 45, 그리고 공은 처음에는 속도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0, 그리고 나중에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입을 하면 M1은 6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자, 600g 곱하기 속도가 임팩트 직전 50,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 곱하기 50 플러스
골프공의 질량은 40인데 정지되어 있잖아요. 속도가. 그러니까 0. 이게 충돌 후. 충돌 후는 골프클럽이 600에다가 그리고 후가 45로 줄었고 그 다음에 골프공은 40인데 이때의 속도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0이니까 0. 얘는 3000 되겠죠? 얘가 600 곱하기 45 플러스 40 곱하기 물음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600 곱하기 45는 얼마가 되나요? 이건 3만이었죠? 그리고 얘는 27,000이네요. 그러면 3만은 27,000 플러스 40 곱하기 물음표니까 이 차이는 3,000은 40 곱하기 물음표가 되고요. 그러면 물음표는 3,000을 40으로 나누면 되니까 75m/s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네요. 자, 이렇게 선운동량 보존의 법칙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M1과 V1, M2와 V2를 알고 있으면 그냥 적용만 시켜서, 대입만 시켜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1번을 보시면 스포츠에 적용된 각속도에 관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속도에 대한 공식이 하나가 떠오르죠. 속도는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거리, 회전 반경. 자,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자, 어떤 추근점으로 해서 여기 회전을 할 때 얘가 회전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전에 대한 속도는 오메가, 각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끝 지점에 있는 직선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 속도는 우리는 선속도, V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선속도는 이 거리와 회전 방향과 이 각속도의 곱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거리가 길면 길수록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각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선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렇죠? 얘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숙련된 운동선수일수록 각속도를 잘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고유수용성이나 아니면 그 운동하는 훈련했던 감각을 통해서 그만큼 컨트롤이 잘 되겠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2번. 철봉의 대차돌기, 휘돌기 하강 국면에서 발의 무게 중심점은 일정한 각속도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철봉의 대차돌기, 휘돌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여기 철봉, 이쪽 면에서 철봉을 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죠. 그리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럼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이제 대차돌기라고 합니다. 이 철봉을 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를. 이 대차돌기를 할 때 발의 무게 중심점은 일정한 각속도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을까요? 정답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죠. 모든 사람들 또는 모든 물체들은 중력이라는 지구 안에 사는 모든 물체나 사람들은,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중력이라는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지면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올라갈 때는 중력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지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각속도는 빨라진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속도는 느려진다가 맞고요. 왜냐하면 속도와 각속도는 서로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자, 3번. 골프 클럽 헤드의 각속도는 0에서 시작하여 최대값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각속도
0에서 시작해서 최대값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온다. 왜냐? 회전이기 때문에. 회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결국 0이 되죠. 아니면 골프 같은 경우는 백스윙 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최대 속도로 갔다가 멈췄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쵸? 그래서 뭐 백스윙까지의 그 구간만 보더라도 또는 백스윙까지 갔다가 원래 지점까지 그 끝까지 치는 그 스윙하는 그 올 구간을 보더라도 최대값으로 증가했다가 결국은 각속도는 0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자, 4번 야구에서 배트의 각속도가 일정하다면 여기서 이게 대입이 됩니다. 각속도가 일정하다면 회전 반경이 클수록 임팩트된 공의 선속도는 증가한다. 얘가 클수록 선속도는 증가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2번만 틀렸죠. 2번이 내려갈수록 중력의 영향 때문에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자, 이번에는 12번. 12번을 보면요. 인체의 움직임에서 토크에 관한 개념이 적용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토크. 토크는 돌림임이라고도 하죠. 돌림임. 돌림임. 자, 어떤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책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힘을 줘요.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이 책은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즉, 이 회전하는 힘을 토크 또는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토크는, 타우는 이 힘, 그리고 힘이 주는 방향에서 수직 방향의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토크는 힘 곱하기 이 최단의 그 거리를 곱함으로써 토크를 나타내는데, 사지의 근육은 각 관절을 돌림시키는 토크를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을 보면, 기억을 보면, 자, 사지의 근육, 예를 들어서 팔을 볼게요. 팔은 여기 상완이 있고요. 그리고 하완이 있고 여기에 손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관절축, 관절이 되고 축이 돼서 근육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두가. 자, 그러면 이 근육이 힘을 작용을 하면 이 작용하는 거에 그 최단거리, 수직엔 최단거리, 이 힘으로 여기 힘이고 이게 거리여서 토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축을 중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분절이 굽혀지거나 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지의 근육은 각 관절을 돌림시키는 토크를 생성한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덤벨 컬시 덤벨의 무게는 팔꿈치를 펴는 토크를 가진다. 덤벨 컬,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에 덤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무게만큼 얘는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왜냐?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면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 관절을 중점으로 해서 거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힘과 거리만큼의 이쪽으로 발생하는 힘이 토크, 돌림힘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외적 토크보다 내적 토크가 크면 근육은 신장성 수축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외적 토크는 얘가 외적 토크고요. 얘 근육에서의 힘을 내는 거가 내적 토크예요. 그러면 이 힘이 더 크면 얘는 이 팔은 내려가겠죠. 회전하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고요. 내적 토크가 세면 굽어지는 방향으로 안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굽힌 동작이 나타날 때고 여기는 편 동작이 나타나겠죠. 자, 외적 토크보다 내적 토크, 근육에서의 토크가 더 세면 신장성 수축을 한다. 신장성이라는 거는 펴 운동이고, 그리고 이때는 내적 토크가 더 크기 때문에 신장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단축성 수축, 즉 굽혀지는 동작이 유발되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동일한 힘을 낼 때 팔꿈치 각도가 90도보다 굽히거나 펌에 따라 모멘트 팔이 짧아져서 내적 토크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전 반경 얘를 가지고 모멘트 팔이라고 합니다.
모멘트 8. 그러면 지금 90도일 때는 근육의 이때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이고, 그리고 얘가 더 90도보다 굽히거나 피면은 이 근육의 길이가 더 짧아지게 돼요.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멘트 8이 이 회전 반경이 짧아지니까 토크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13번을 보면요. 보기에 설명한 내용 중 인체의 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키는 사례로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성 모멘트라는 거는 회전에 대한 저항 성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관성 모멘트는 I로 표현을 합니다. 이너셜 모멘트로. 그래서 얘는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회전 반경이 크면 클수록 이 관성 모멘트가 커져서 회전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팔을 벌리고 회전을 하다가 팔을 감으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쵸? 손을 벌리면 그만큼 회전에 대한 저항 특성이 커져서 회전 속도가 느려지지만 이 팔을 접으면 회전 저항력이, 저항 성질이 작아져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면 기억, 피겨스케이팅에서 양팔을 벌리고 회전한다. 그러면 이 회전 반경이 커지게 됨으로써 관성 모멘트가 커지게 되고, 관성 모멘트라는 거는 회전에 대한 저항 성질이라고 했죠. 그러면 회전을 못하게 만드니까 회전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자, 니은. 달리기 시 채공기에 있는 다리를 굽힌다. 다리를 굽히는 것은 이 회전 반경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감소시키면 관성 모멘트도 작아져서 그만큼 다리를 빠르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니은에서 말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림을 그리자면 달리기 하는 선수가 이렇게 있겠죠? 지금 아이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다리를 더 굽히면 굽힐수록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길이가 짧아진다는 소리예요. 무게중심, 이 두 다리 분절에 무게중심이 있겠죠? 이 다리를 정강이에 있는 이 분절을 안 굽히고 피면은 무게중심이 그만큼 두 분절에 대한 무게중심이 커져서 회전이 어렵다라는 거고요. 얘를 굽히면 굽힐수록 무게중심, 이 두 분절의 무게중심이 짧아져서 그만큼 회전하기가 쉽다라는 의미에서 이 보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 다이빙에서 공중 앞돌기 시 터크, 웅크린 자세를 만든다. 자, 당연히 웅크릴수록 회전 반경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회전 속도가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키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맞고요. 얘는 관성 모멘트를 키우는 거였고, 얘는 관성 모멘트를 키우는 거였고, 얘는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자, 리을. 골프 아이언 헤드의 질량포를 양끝으로 넓게 한다라는 말은 회전 반경을 크게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관성 모멘트도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키는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4번. 자, 이번에는 14번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공의 높이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은 비탄성 충돌, 충돌 전 속도, 그 다음에 반발 개수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충돌에 관한 문제예요. 충돌. 자, 우리가 충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완전 탄성 충돌,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 그리고 비탄성 충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완전 탄성 충돌은 1m 위에서 튕겼을 때 내렸을 때 1m 내려갔다가 바운드 되는 게 1m, 그 높이 그대로 올라가는 충돌을, 그 상황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그리고 공을 1m 지점에서 떨어뜨렸는데 튀기지 않고 바닥에 붙어 있는 경우, 이때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죠. 그리고 완전 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 사이에서의 그 충돌하는 상황을 이제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탄성이냐 아니면 완전 비탄성이냐 아니면은 그냥 비탄성이냐 충돌을 반발 개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발 개수 어디다 써야 되나요? 자, 반발 개수는 2로 표현을 하는데, 루트에 충돌 후에 상대 속도, 그리고 그거를 충돌 전에 상대 속도로 나눔으로써 이 2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완전 탄성 충돌은 충돌 후나 충돌 전에 상대 속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 탄성 같은 경우는 2가 1이 나오고요.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 후가 공이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0이겠죠. 그러면 충돌 후 상대 속도가 0이니까 이때는 2가 0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이 2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와 같은 값이 나올 때는 비탄성 충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1, 2, 3,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비탄성 충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딱 누가 봐도 비탄성이죠. 왜냐? 1m를 튀겼는데 1m가 아니라 0.75m로 다시 리바운드 했으니까, 바운드 됐으니까 얘는 비탄성 충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발 개수를 구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는 그냥 계산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차피 4번에 있으니까. 자, 2번 충돌 전후 농구공의 속도는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1m로 튕겼는데 0.75m로 줄었다라는 거는, 그 높이가 줄었다라는 거는 속도가 그만큼 튀겼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어디론가 날아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속도는 다르다, 맞는 말이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죠. 이 에너지가 마찰 에너지나 아니면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만큼 에너지를 잃고, 그것 때문에 속도가 줄었으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반발 개수, 보온 개수는 0.75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속도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올라가는 튀기는 이 높이로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반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아까 반발 개수는 루트 충돌 후 속도를 충돌 전 속도로 나누는데, 지금은 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높이로만, 어차피 비례관계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높이 또는 거리로 표현이 되니까 얘로 거리로 계산을 하자면 루트 1의 0.75, 얘를 계산을 하면 0.86이 나온다고 합니다. 0.86. 그러면 반발 개수는 1과 0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는 비탄성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4번 반발 개수는 0.75가 아니라 0.86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은 압력 중심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자, 압력 중심점은 지면 발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 발력 위에 밟고 올라갔을 때 어떤 지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 지점이 바로 COP를 나타내는 지점인데, 이 COP, 이 점의 의미는 지면 발력에서 우리가 밟았을 때 이 모든 발의 모든 면적으로 힘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 면적에서 가장 큰 힘,
한 곳에만 이제 힘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 측정되는 그 지점을 COP라고 합니다. 센터 오브 프레셔, 압력 중심점이라고 하는데, 이 COP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균형성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딱 한 발로 서 있거나 두 발로 서 있을 때 이 COP가, 이 지점이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은 균형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보면 1번, 압력 중심점은 균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압력 중심값이 움직이는 폭이 크다. 그만큼 내가 균형을 잡기가 힘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번도 맞는 말이고요. 2번, 보행 시 한 발 지지기에서 압력 중심점은 변한다. 한 발로 여러분 서보세요. 그러면 발이 움직이죠.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발에 힘을 주는 어떤 가장 많이 주는 한 지점이 계속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 지점이 COP고 그 COP가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균형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 압력 중심점은 기저면 밖에 위치한다. 기저면이라는 거는 지면에 두 발로 서 있을 때 이 두 발에 포함되는 면적을 기저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발 안의 기저면 안에서 압력 중심점이 기저면 밖에 위치한다는 말은 아예 이 두 발 면적에서 떨어진 데 위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예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COP라는 거는, 이 압력 중심점이라는 거는 발 안에서만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저면 밖에 위치하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압력 중심점이란 지면에 접촉하는 부분 중 지면 발력 전체가 작용된다고 가정되는 어느 한 점을 말한다. 얘는 맞는 말이겠죠. 딱 밟았을 때 가장 그 힘이 큰 부분을 우리는 COP, 압력 중심점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16번 문제를 보면 일과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물리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는 힘을 주었을 때 그 물체가 어느 정도 이동을 했다 하면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로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힘을 주었는데 이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주었더라도 일을 안 했다라고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죠. 자, 에너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에너지에는 뭐 위치 에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뭐 탄성 에너지도 있죠. 그렇죠? 자, 위치 에너지는 질량, 어떤 위치에 있을 때의 그 잠재력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질량 곱하기 위치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탄성 개수의 제곱, 늘어난 거리의 탄성 개수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죠. 자, 이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나 탄성 에너지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맞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면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도 되고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되죠. 자, 3번. 질량이 일정하면 속도 변화는 운동 에너지 변화를 의미한다. 운동 에너지 공식을 보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도 변화할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죠. 자, 4번.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움직임이 있는 경우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지만 위치 에너지, 만약에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 그럼 이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이 물체가 잠재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말합니다.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도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7번. 17번을 보면요. 보기에서 설명한 A 선수의 이동거리와 변이가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육상 장거리 선수 종목의 선수 A는 트랙의 길이가 400m인 경기장을 총 25바퀴를 달렸대요. 그리고 28분 30초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이때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하여라가 문제네요. 자, 이동거리와 변이는 단위가 미터나 센티미터로 같죠. 여기서는 미터로 나타냈으니까. 자, 이동거리와 변이는 미터로 단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센티미터나 뭐 킬로미터로도 나타낼 수 있고 거리 단위로서. 자, 그런데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점은 이동거리는 내가 움직였던 모든 이동한 그 거리를 나타내는 게 이동거리고요. 총거리. 내가 이동한 총거리를 나타내는 게 이동거리고, 변이는 나중거리와 지금 처음거리 간의 최단거리가 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 총거리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최단거리, 얘가 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이 같은 경우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뺨으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동거리는 모든 움직였던 거리를 다 더해야만 이동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출발점이 여기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트랙을 25바퀴를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 지점도 여기에요. 그러면 변이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같기 때문에 최단거리는 0m죠. 그쵸? 그래서 변이는 0m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동거리는 총 움직였던 거리, 모든 거리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00m 곱하기 25바퀴. 그러면 10,000m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쉽죠? 17번 같은 문제는 매우 쉬우니까 이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에 18번 문제. 자, 보기에서 수행한 일과 일률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물체에 2초 동안 2N의 힘을 가하여 2m를 움직였을 때 수행한 일은 기역줄이고, 일률은 줄 퍼 세크이다. 단 힘의 작용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은 일치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림으로 표시하면 2초 동안에 2N의 힘을 가해서 2m를 움직였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일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로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힘은 2N, 그리고 거리는 2m를 갔으니까 4Nm로 표시할 수 있겠죠. 얘가 4줄이죠.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고, 자, 일률은 이 일을, 파워라고 하는 이 일률은 일을 시간으로 나누는 게 일률이죠. 여기서 일이 4줄이었고 시간은 2초 동안이니까 얘는 2줄 퍼 세크, 즉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4줄과 2줄 퍼 세크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9번. 19번 문제를 보면 인체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저면을 넓힌다. 두 번째, 무게중심점을 낮춘다. 세 번째, 무게중심점에 대한 지면에 닿는 수직선이 기저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그렇게 세 가지가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자, 1번을 보면 기저면의 크기와 관련이 있으며 형태와는 관련이 없다. 형태도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 형태가 크기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무게중심선이 기저면 밖에 있으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당연하죠.
발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이게 기저면이죠. 기저면 안에 무게중심선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무게 안정성은 높아지는데 이 무게중심선이 점점 밖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넘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2번은 맞는 말. 자, 3번.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안정성은 높아진다. 당연하죠. 자, 4번. 무게중심의 높이와 관련이 있으며 낮을수록 안정성은 높아진다. 당연하죠. 이것도 스포츠 경기에서 뭐 레슬링이나 아니면 씨름 경기를 보았을 때 수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점을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높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전략을 세우죠. 그래서 2, 3, 4번은 맞고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0번. 마찰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찰력. 마찰력은 프릭션이라고 하는 이 마찰력은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찰력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지 마찰력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운동 마찰력인데 이 지점, 최고에 있는 이 지점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정지해 있는 이 물체를 움직일 때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0이라는 힘부터 점점 가하면 가할수록 최대 정지 마찰력이 도달하고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면 내가 이 힘보다 적은 힘으로 이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 맞죠? 얘가 운동 마찰력보다 크죠? 자, 2번 마찰력은 마찰 개수와 물체 질량의 곱으로 구한다. 마찰력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찰 개수와 뮤라는 마찰 개수와 수직항력 n. 수직항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로 구하죠.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질량의 곱이 아니라 수직항력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마찰력은 물체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수직항력과 관계가 있다. 얘가 수직항력이죠. 네, 수직항력.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얘는 중력가속도, 중력이고요. 자, 4번. 마찰력은 접촉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며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당기는 힘이 점점 크면 클수록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도달하고 이 힘이 도달한 이후에는 적은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도 기출 예상 문제를 한번 다 같이 풀어봤고요. 이걸 통해서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를 좀 더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